중화제국의 번속국으로서의 조선 그대로 남아있을 것인가. 이제 독립된 민주국. 그래서 그 당시에 독립운동이 비로소 시작되었고 독립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생생현대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주노동당 정치위 의장을 지내셨던 주대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그 이태원 클래스에서 강의하셨던 대한민국의 탄생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오늘 여쭙습니다. 네, 민주공화국의 꿈은 어디서 왔는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예. 사실은 그 이태원 클래스라는 어떤 이 현실에 존재하는 공간은 아니고 가상 공간의 그 학습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었죠. 대한민국의 탄생은 꿈의 단계, 설계의 단계, 실현의 단계, 세 단계를 거쳤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그 대한민국의 그 뿌리를 이제 1896년 또는 그 7년 아니면 1894년 이렇게 잡는 거죠. 그때가 이제 아시다시피 독립신문이 만들어지고 독립협회가 활동하고 해서 이제 민주공화국,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 아이디어가 처음으로 그 조선 말기의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그 씨앗이 심겨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민공동회도 열렸고요. 그렇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처음 등장한 민주공화국이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그건 너무나 뻔한 얘기라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위치 자체를 동아시아 또 중화문명권 주변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민주주의라는 이런 그 개념 또는 공화국이라는 개념 이런 것은 거의 이렇게 도입된 적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근대에 와서 처음으로 서양 문명이 들어오면서 민주주의 또는 공화국의 가치 또는 그 이상이 들어오죠. 혁명과 전쟁으로 희생을 치른 나라만 민주공화국이 됐다. 이 말씀은 어떤 얘기입니까? 제가 어떤 맥락에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엄청난 그 전쟁과 많은 희생을 치르고 나서야 민주공화국이 되었고, 일본의 경우에도 사실은 2차 대전 패전 후에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으로 정확히 말하면 일본은 민주공화국이 아니죠. 왕국. 예, 민주주의이긴 한데 왕국이죠. 그나마 어쨌든 민주주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만큼 민주공화국이랑은 쉬운 얘기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강조했던 것입니다. 구한말 우리 그 청년들, 개화파 청년들에게는 중국에 복속된 번속국으로 갈 것이냐, 네. 아니면 왕정을 타파한 민주공화국으로 갈 것이냐가 시대의 고민거리였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화제국의 번속국으로서의 조선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인가. 이제 독립된 민주국. 그래서 그 당시에 독립운동이 비로소 시작되었고 독립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립신문, 독립문, 독립협회 모두 독립을 붙였는데 그 독립이라 하면 자연히 번속국, 그러니까 번속국이자 내부적으로 보면 왕국이죠. 왕국. 그러니까 온전한 독립국은 아니고. 그렇죠. 중국 중화제국의 그 번속국으로서의 조선왕국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독립된 민주공화국으로 갈 것인가? 그런데 제가 거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위치 때문에 민주공화국으로서 계속
우리 자신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쉬운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흡사 페르시아 제국 바로 옆에서 독립을 유지했던 아테네와 같은 그런 숙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립을 유지한다는 것과 민주공화국인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게 숙명적으로 얽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한 것입니다. 번속국이라고 하면은 심리적 저항감을 느낄 독자나 시청자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독립국이 아니었다는 얘기냐, 즉각 이런 반론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건 뭐 이미 이제 그 정도는 많이 대중화가 되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 원나라에 의해서 원나라와의 관계에서 참 그 저항을 하다가 이제 그 어떤 그런 관계를 맺은 이후에 명청과 더불어서 우리는 그런 관계를 맺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 입장에서 또 문제를 바라본다면 중국의 중심부, 그러니까 베이징, 지금 같은 베이징 아니습니까? 또는 아니면 뭐 현대에 와서는 경제가 또 중요해졌으니까 그러면 양자강 하류, 상하이 이 두 중심지로부터의 거리를 본다면은 우리나라는 사실은 바로 그 턱 밑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심장부, 그러니까 뭐 티벳이라든지 신장 위구르라든지 뭐 베트남하고 버마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위치라는 것은 자기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조선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중화제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먼저 이렇게 그런 관계를 설정해놓고 자기들 나라를 영토를 확장한다든지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화제국에서 말하자면 번속들, 명목상의 번속국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만, 진정한 의미에서 그런 그 번속국과 종주국의 관계는 조선과 중화제국의 관계였어요. 그것은 그만큼 가만둘 수가 없는, 그냥 나도 위험하죠. 지금도 사실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일일이 민감하게 대응하는 건 뭐냐? 평택이나 군산의 미군 기지라든지 또는 부강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의 번영하는 민주공화국 또 자유로운 이 시민들의 생활, 이런 것들은 중국으로서는 굉장한 위협입니다. 직접적인 위협이 턱 밑에 그냥 칼을 들이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시대에도, 그러니까 근대 이전에도 항상 명나라든지 청나라든지 조선과의 관계를 일단 정리를 해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조선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응해가지고 그런 어떤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영흥문을 헐고 독립문을 지었다. 그럼 누구로부터의 독립이냐? 젊은 세대 가운데는 바로 즉답을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아니 뭐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독립 3.1절 행사인지 그걸 독립문 앞에 가서 했어요. 그 이제 뭐 그런 것까지 생각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독립문이라 그러면은 뭐 독립 그럼 항일 이렇게 등치되어 있는데요. 원래 우리나라에서 독립이라 그러면은 바로 그런 중화제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민주공화국의 꿈과 독립의 꿈은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꿈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한 덩어리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